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층짜리 단독주택. 이 집의 주인은 68세 정희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힘으로 부동산 여러 채와 예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었던 평범한 어머니. 하지만 그 선의가 누군가에겐 탐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7시 거실. 온 가족이 모인 식탁입니다.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래, 많이 먹어. 수진이도 좀 더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어머니, 전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첫째 며느리 수진 35세.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정희는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할 때마다 스치는 그 불편한 시선을. 하지만 아들 생각에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연이는 착하네. 고맙다. 둘째 며느리 지연 33세. 얌전하고 순종적으로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 입가엔 묘한 미소가 떠돌았습니다.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두 며느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간 밤 10시. 수지는 침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니 혼자 계실 때야. 그때 서재 금고 비밀번호 확인하고 보험 서류 사본 떠야지. 그리고 그 약도 바꿔놔야 돼. 화면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 가입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돈이면 남편 몰래 사귀던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를 버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이번 주 안에 끝낼 거야. 걱정 마. 완벽하게 할 거니까. 그 순간 복도에서 정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험? 계획? 뭘 계획한다는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밤새 며느리의 그 전화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장 좀 봐줄래? 내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네,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필요한 거 리스트 주세요. 수진이 집을 나선 사이 정희는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노트북 밑에 숨겨진 메모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어머니 약 교체, 수면제 세알 불량, 일주일 후 심장마비 유발 가능. 이게 대체 뭐야?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친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어머니인데.
너 시간 있으면 오늘 저녁에 나 좀 만나줄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정희와 둘째 며느리 지연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수진이가 요즘 이상한 거 눈치챈 거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도 알고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형님한테 협박당했어요. 협박? 형님이 제 과거를 알아냈어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그걸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정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수진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머니를 없애려고 해요. 보험금 받고 재산 다 가로채려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형님이 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협했어요. 만약 거절하면 우리 애들한테도 해를 끼칠 거라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연아, 나 좀 도와줄래? 네. 내가 계획이 하나 있어. 수진이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거야. 대신 내가 나를 도와줘야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나를 믿어봐.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너도 수진이한테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토요일 오후, 드디어 수진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민호는 회사 야유회로 집을 비웠고 둘째 아들 내외도 외출한 상태. 집엔 정희와 수진 단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제가 죽 끓여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입맛이 없어서.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약은 드셨어요? 아, 약. 그래, 먹어야지. 정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약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보이는 그 약통.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수진이 몰래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을. 정희는 그 모습을 복도에 설치한 작은 카메라로 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몰랐습니다. 정희가 이미 그 약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정희가 먹으려는 약은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혈압약이라는 것을. 정희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좀 피곤하네. 소파에서 좀 쉬어야겠다. 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수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쯤 지나면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질 것이고 그 사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0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정희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매우 약했습니다. 정희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요가와 명상으로 단련한 호흡 조절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됐어. 수진은 급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증권. 수진은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몰랐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1시간 후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됐어. 어머니가 쓰러졌어. 응,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시네. 이제 병원 가는 척 하다가 손 쓸 수 없게 만들면 돼. 걱정 마, 완벽해.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호흡도 약하고. 주소는 대치동.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정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따라갈게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희가 눈을 살짝 뜨고 응급구조사와 눈빛을 교환했다는 것을. 그 응급구조사는 지연이 섭외한 지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강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민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엄마가? 지금 한강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30분 후 민호와 민수,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떻게 됐어? 아직 응급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신다는데.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의사 역시 지연의 친오빠에게 부탁해 지인을 섭외해 놓은 것이었죠.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저희가 아들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이 거의 멈췄고 뇌에도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오후 5시 47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안 돼. 민호가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도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수지는 겉으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제 5억이 내 거야.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이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오빠, 제가 장례식장 알아볼게요. 형수님은 지금 많이 힘드시니까. 고맙다, 지연아.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듣지 못하도록 복도로 나가서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시죠? 네, 지연입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준비 부탁드려요. 빈관으로. 네, 그리고 조문객들 응대도 자연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대치동 근처 장례식장 3층 특실로 정했어요. 오늘 저녁부터 입관할 수 있대요. 알겠어. 고맙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3층 특실. 정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금 지연의 집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 정희의 옛 친구들,
친척들. 아이고, 정희 씨가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심장이 안 좋으셨나 봐요. 평소엔 건강해 보이셨는데. 민호와 민수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두 아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수진도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억 보험금, 부동산 매각하면 20억, 예금 3억, 합치면 28억. 지연은 수진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장례식 이틀째 날,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피곤한 척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장례식 내일 끝나. 그 다음 주부터 재산 정리 시작할 거야. 보험금은 2주 후에 나온대. 응, 그때 만나자. 이제 진짜 자유야. 수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에서 지연이 그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3일째, 발인식 날, 빈관이 영구차에 실렸습니다. 가족들은 영구차를 따라 장지로 향했습니다. 화장장,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습니다. 민호는 관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 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의사는 지연과 정희의 계획을 알고 빈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화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밀가루가 담긴 유골함을 전달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오후 3시 수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갔고 다른 가족들도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서재에 앉아 정희의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증권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가는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그래, 나야.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한 모습.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셔요? 장례식을. 화장까지 했잖아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연극이었어. 병원도, 의사도, 장례식장도, 관도. 전부 가짜였지. 그럴 리가. 그럼 제가 본 건, 내가 연기한 거야. 쓰러진 척, 죽은 척. 다 널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어.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 알아? 내가 내 약을 바꿨을 때부터 난 다 알고 있었어. CCTV로 다 봤거든. 그리고 내가 한 전화통화, 서재에서 서류 찍은 것, 장례식장에서 계산기 두드린 것. 다 녹음하고 녹화했어.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진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죽은 척했지. 그리고 내 반응을 봤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만약 내가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했다면 난 용서했을지도 몰라. 내가 실수로 그랬다고,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넌 아니었어.
넌 내가 죽었다고 믿는 순간부터 재산 계산만 했어. 장례식장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자유라고 좋아하고 단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 어머니, 저는 내가 뭐라고 변명하든 소용없어. 증거가 다 있으니까. 정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약을 바꾸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너희 집 서재에 설치한 녹음기, 내 전화 통화 내역,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게 증거야.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씨, 경찰서 동행하셔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동행하시죠.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정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없어. 넌 나를 죽이려 했어.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을 때도 반성하지 않았어. 너는 벌을 받아야 해. 수진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수진의 모습을 정희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 사이렌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 정희는 커튼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였는데, 한때는 딸처럼 생각했던 여자였는데,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정의였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전화로 할 말이 아니야. 직접 얼굴 보고 말해야 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곧 민호가 퇴근해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 민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아.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경찰차에 실려간 지 2시간 후 저녁 7시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민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엄마,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장례식을, 화장까지.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앉아. 정희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 약을 바꾼 것, 죽은 척 연극을 꾸민 것, 그리고 수진이 장례식 내내 보인 태도까지. 민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서에 있어.
내가 증거 가져다 주면서 신고했고 잡혀갔어.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 물어봐. 민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저한테는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까지 속이셨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한테 말했으면 넌 어땠을 것 같아?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막았겠죠. 그래, 그게 문제야. 넌 수진이를 막았을 거야. 그럼 수진이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으론 계속 기회를 노렸을 거야. 난 수진이의 진짜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완전히 속였지. 민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전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울었는데. 관 붙잡고 얼마나.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준 건 알아.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요?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 보험금 5억 때문에. 그리고 남자친구랑 새 출발하려고. 남자친구?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수진이를 용서할 건지 아니면 법대로 처리할 건지.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는 수진이를 용서할 생각 없어. 근데 넌 달라. 넌 수진이의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 민호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산 아내. 처음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차가워진 아내. 그리고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아내. 엄마, 전 수진이랑 이혼할래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근데 엄마, 처벌은 심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제 아내였으니까.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합의를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수진이는 우리 가족 근처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해. 네, 엄마.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의 부활,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연이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죠?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꿈 아니야, 민수야. 어머니 진짜야. 민수는 정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 못 뵐 줄 알았어요. 장례식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전화드릴 걸. 괜찮아, 민수야. 넌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계획 성공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뭘 도와줬어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지연이가 수진이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연이가 나한테 먼저 털어놨고 우리 둘이 함께 계획을 세운 거야. 병원 의사도 장례식장도 다 지연이가 섭외했어. 민수는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혼자 다 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머니랑 약속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 지켜줘서. 하지만 지연의 얼굴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구나. 네. 수진이가 너한테 협박했다는 그 과거. 그게 뭔지 아직 말 안 했잖아. 민수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과거?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은 결혼 전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결혼 전에 교통사고를 냈어. 음주운전으로. 그 사고로 사람이 다쳤어. 뭐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나는 도망쳤어. 겁이 나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쳤어. 다행히 그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누가 친 건지 몰라서 사건이 묻혔어. 근데 형님이 그걸 알아낸 거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그걸 가지고 날 협박했어. 만약 경찰에 제보하면 난 음주운전 뺑소니로 감옥 갈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야? 10년 전이야. 내가 24살 때.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해라. 그리고 자수해. 어머니, 숨기고 살면 평생 불안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내가 변호사 연결해 줄게. 10년 전 일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처벌도 가벼울 거야. 지연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할 게 뭐가 있어. 넌 그때 어렸고 실수했던 거잖아. 수진이랑은 달라. 수진이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넌 실수로 사고를 낸 거잖아. 지연이 정희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도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오후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뺑소니 사건을 자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주 후 지연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징역은 면했습니다. 10년이 지났고 피해자가 용서해줬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법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봄, 정희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호야, 어서 와. 밥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민호와 단둘이 밥을 먹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요. 그래. 혼자 살기엔 좀 큰 거 아니야? 괜찮아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수진이 흔적이 없는 곳에서. 수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희가 합의해줬고 초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호와는 협의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받았습니다. 수진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왜 수진이가 그랬을까? 5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제가 수진이한테 뭘 못해준 걸까?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합의를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수진이는 우리 가족 근처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해. 네, 엄마.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의 부활,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연이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살아계신 거죠?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꿈 아니야, 민수야. 어머니 진짜야. 민수는 정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 못 뵐 줄 알았어요. 장례식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전화드릴 걸. 괜찮아, 민수야. 넌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계획 성공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뭘 도와줬어요? 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지연이가 수진이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연이가 나한테 먼저 털어놨고 우리 둘이 함께 계획을 세운 거야. 병원 의사도 장례식장도 다 지연이가 섭외했어. 민수는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혼자 다 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머니랑 약속했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 지켜줘서. 하지만 지연의 얼굴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너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구나. 네. 수진이가 너한테 협박했다는 그 과거. 그게 뭔지 아직 말 안 했잖아. 민수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과거?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은 결혼 전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결혼 전에 교통사고를 냈어. 음주운전으로. 그 사고로 사람이 다쳤어. 뭐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나는 도망쳤어. 겁이 나서.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쳤어. 다행히 그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누가 친 건지 몰라서 사건이 묻혔어. 근데 형님이 그걸 알아낸 거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이 그걸 가지고 날 협박했어. 만약 경찰에 제보하면 난 음주운전 뺑소니로 감옥 갈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 민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야? 10년 전이야. 내가 24살 때.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해라. 그리고 자수해. 어머니, 숨기고 살면 평생 불안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내가 변호사 연결해 줄게. 10년 전 일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처벌도 가벼울 거야. 지연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미워할 게 뭐가 있어. 넌 그때 어렸고 실수했던 거잖아. 수진이랑은 달라. 수진이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넌 실수로 사고를 낸 거잖아. 지연이 정희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도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오후 지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뺑소니 사건을 자수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주 후 지연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징역은 면했습니다. 10년이 지났고 피해자가 용서해줬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법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봄, 정희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호야, 어서 와. 밥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민호와 단둘이 밥을 먹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새 아파트로 이사 가요. 그래. 혼자 살기엔 좀 큰 거 아니야? 괜찮아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수진이 흔적이 없는 곳에서. 수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의가 합의해줬고 초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호와는 협의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받았습니다. 수진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왜 수진이가 그랬을까? 5억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리고 제가 수진이한테 뭘 못해준 걸까?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는 처음부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넌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래도 제가 더 잘해줬으면 달랐을까요?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수진이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하지 못했을 거야. 그게 그 사람 본성이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올게요. 매주 주말에는 꼭 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와 지연, 그리고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 우리 손주들, 어서 와라. 아이들이 정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희는 손주들을 안고 웃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연아. 지연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10년 동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 시작해요. 상담센터? 네, 피해자들 돕는 곳이요.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라도 좋은 일 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참 잘 컸다.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직접 담갔어. 더 먹어. 저도 더 주세요. 민호는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내외와 조카들, 그리고 어머니.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랑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정희는 혼자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응, 바람 좀 쐬려고. 지연이 정희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때 진짜 무서우셨죠? 수진 언니가 약 바꾼 거 알았을 때. 무섭긴 했지. 근데 더 슬펐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했다는 게. 어머니, 그래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아, 넌 착한 애야. 단지 어렸을 때 실수를 한 것뿐이지. 수진이랑은 달라. 정희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알아?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위기 때 드러나. 위기 때요? 그래.
수진이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본색을 드러냈어. 슬퍼하는 척도 안 하고 돈만 계산했지. 근데 너는 달랐어. 너는 끝까지 양심을 지켰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 정직하게, 양심 있게. 그럼 행복할 수 있어.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민수가 뭔가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내 가족, 진짜 가족. 정희는 죽음을 연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수지는 5억을 노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명예도. 하지만 정희는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고 아들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아들들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킬 거예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사람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 정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1년 후, 민호는 새로 만난 여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민호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민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 연락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희는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아들들이 웃고 며느리가 자신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연기해 봤더니 삶이 더 소중해졌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